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젊음의 꿈에서 현실의 가혹한 시련으로 인도하는 끝없는 흐름과 같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윤지아라는 평범한 여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안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가족, 사회, 심지어 제 자신의 압력에 직면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 어머니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4살 윤지아라고 합니다. 한때는 좋은 직업과 완전한 가족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된 후 저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소란스러움과 분주함에 비해 조용한 경기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지아, 34입니다. 수도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할 때 나는 보통 첫 기차를 따라잡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저녁 스스로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이 바빠서 사무실 근처의 작은 식당에만 들러 재빨리 비빔밥 한 그릇을 먹곤 했다. 힘들어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성공적인 물레의 일부라고 항상 느낀다. 하지만 3년 전 가을 친구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남편 강민호와 결혼하기로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수원에 라일락이 만개하는 계절인 5월에 결혼했다. 결혼 후 삶이 로맨틱 드라마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아침에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현실이 결코 상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출산 후 첫 몇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예진이의 울음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고 계속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달래야 했다. 근무 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인 공무원인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늦게 집에 온다.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제가 예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비판하기 위해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벼운 이유는 영양가 있는 요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어느 날 아침 제가 멸치와 찹쌀죽 한 냄비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칼과 같았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만 했다. 어느 날 예진이가 한낮쯤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떨어져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제가 안정적지라고 생각했던 삶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고 치유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제 기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막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수십 가지의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한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단지 안도의 날일 뿐이다. 어느 날, 단 하루만 심판에 둘러싸이지 않고 자정에 아기에게 젖을 달라고 우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진이가 3월 어느 날 밤 고열이 났을 때 아직 쌀쌀할 때 너무 걱정했어요. 아이는 원래 건강한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 모든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온도는 언제나 39도를 넘고 예진이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찢는 듯 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의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가끔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찜질하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만병치료제라고 말씀하신 닭고기 스튜 냄비로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나를 떨게 했다. 윤 선생님,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인 책임이에요. 예진이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대답은 무관심일 뿐이었다. 아이들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일은 여전히 일이야?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고 저는 그들의 눈에는 제가 쉽게 교체될 수 있는 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남편이 아이의 상황을 위로하거나 적어도 물어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말했다. 너무해요. 보모를 고용하는 것이 더 간단한 해결책이 아닌가요? 일 그만두고 뭐 먹고 살아요. 그 냉담한 말들은 내 가녀린 희망을 꺼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그는 열로 얼굴이 붉어진 채 침대 위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예진을 바라보는 내 걱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쏟아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선택을 강요했다. 그날 밤 예진이가 몇 시간 동안 울부짖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아이 옆에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연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다. 예진이의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출장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과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된 작업 기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에서 10년간 헌신한 시간, 밤까지 책상에 앉아 일하던 날들, 늘 뿌듯했던 해외 출장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를 보며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저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예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나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아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바꿀 수 없다. 난생 처음으로 명확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이 열이 내리자 묘한 각오로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상사가 즉시 다시 전화를 걸어 장난이냐고 물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두렵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힘들었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날 저녁 퇴사 결정을 발표하자 시어머니 집에서 가족 식사 때 분위기가 바로 긴장됐다. 예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어요. 라고 말을 마치자 남편 민호가 젓가락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아 소리가 나자 예진이는 깜짝 놀랐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온 가족의 미래를 망친다는 거 알아? 그는 목소리를 찡그렸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그가 그렇게 자제력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제가 사명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항상 불에 기름을 붓는다고 나타나서 바로 끼어들었다.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뭘로 살려고? 실패하면 돌아서서 울거나 우리 가족의 돈을 쓰지 마세요. 그녀는 분노에 차서 한마디 더 내뱉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몰라요. 나는 탈출구도 없이 벽모서리에 눌려 앉아 있었다. 내 손에 예진이가 울기 시작한 건 주변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달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나만을 위해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예진이 너무 어려서 시간을 내서 돌봐주고 싶어요. 저도 부모를 고용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제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설명은 민호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너뿐이라고 생각해? 그는 또한 이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일을 그만뒀고 재정적 부담이 당신의 어깨에 쌓일 것이다. 내가 느낀 거 생각해.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당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의 냉정함과 동정심이 나를 완전히 고독하게 느끼게 한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더 비판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 맞아. 남자들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해. 이상적인 건 꿈도 꾸지 마. 이 삶은 헛된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있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 차츰차츰 사람들이 비난하고 꾸짖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진이를 위해 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식사 후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노란 가로등이 좁은 길을 비추는 작은 동네를 예진이를 안고 산책했다. 나는 항상 노력하면 모두가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던 어린 소녀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노력이 항상 이해로 보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예진이의 침대에서 밤을 지새웠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이것은 가족 자신의 수많은 장벽이 있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영원히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금 당장 도미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단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작지만 어두운 날들에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다. 누나 윤지혜 씨와 저는 마지막 목련 꽃잎이 떨어진 초여름에 수원에서 작은 어린이 패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주말이면 가족들이 자주 찾는 정조로의 작은 모퉁이에 있다. 어린이 패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결정이지만 지혜 언니의 열정과 결심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는 지혜 언니는 부산에서 양복점을 운영했던 성공한 사업가다. 그녀는 내가 그만두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털어놓고 자신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어린이 패션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예진이 영감이 최고야. 내가 같이 갈게. 처음에 나는 매우 긴장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패션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그러나 지혜 언니는 웃기만 하고 내 손을 잡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감히 모험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내가 신념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0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상점은 약 15m에 불과하며 두 자매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낡아빠진 격이 있다. 우리는 계산대로 작은 나무 탁자를 하나 놓았고 뒤쪽 코너는 바느질과 옷매무새 손질 장소로 사용되었다. 초창기에는 두 자매 모두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빴다. 지혜 언니가 디자인과 원단 고르는 일을 맡았고 저는 인터넷 강의에서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예진이에게 처음으로 작은 드레스를 직접 만들어준 것이다. 작은 단추가 줄줄이 꿰맨 연노란색 원피스는 꼼꼼하게 꿰매져 예진이가 입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자아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저는 제가 방금 큰 성공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저와 지혜 언니가 지나가는 사람들만 세고 있을 정도로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다. 전기요금을 충당하기에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한 번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렴한 옷의 배송을 시도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하셔서 차가운 말을 하셨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언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지혜 언니가 제때에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젊은 엄마가 우연히 가게에 들러 자신의 아이를 위해 옷을 한 벌 샀을 때 뜻밖의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독특한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찬사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 가게는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손님들이 때를 지어왔다. 나는 손님을 계속 접대하고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
힘들어도 직접 만든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언니의 응원과 예진이의 미소가 제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살고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수원의 날씨는 예년보다 추워졌고 손님도 크게 줄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스웨터와 겨울 치마는 상점 안에 가득 쌓여 있지만 사러 들르는 사람은 드물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시는 날 나는 거리에서 선반을 고치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 사이에 서서 팔짱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과 같은 농담을 던졌다. 내가 말했지, 이런 종류의 사업은 파산만 한다고. 옷을 몇 벌만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력 진짜 모르겠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소금을 치듯 했지만 나는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은 정말 나를 당황하게 했다. 공약을 써주세요. 파산하면 민호의 돈을 건드리지 마라. 당신의 환상적인 꿈 때문에 그가 빚을 지게 하지 마세요. 나는 몸을 웅크리고 작은 종이 조각을 든 손이 갑자기 떨렸다. 제 시어머니는 진지하시고 그녀의 눈빛은 강압적이고 어떤 거절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남편의 돈을 한 푼도 빼앗지 않았고 언니와 함께 모든 것을 스스로 돌봤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안다. 제 남편 민호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가게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내가 피곤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가게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농담을 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집에 가서 뭐 못하면 울지 마요. 그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처를 감추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당신의 눈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가게를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야 했는지 모르고 단지 이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 언니만 내 편이야. 한 번은 내가 재봉틀에서 졸고 있을 정도로 피곤한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지아,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어. 같이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긴장의 절정은 어느 주말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호를 가게로 데려왔다. 물건을 보고 있는 몇 명의 고객 앞에서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나는 이 실패를 목격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여기로 데려왔다. 언제쯤 깨어나서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호는 거기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말했잖아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가게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고 눈물이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단골 고객이었던 한 젊은 엄마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가 만든 옷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약간의 힘을 얻게 했다. 비록 심연 밑바닥에 있지만 나는 조롱과 의심이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여정은 제가 선택한 여정입니다. 비록 희망의 빛이 남아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한 압박의 나날은 나를 거의 지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멈추지 않았다.
가게 유리창에 햇빛이 살짝 내리쬐는 봄날 오후였다. 내가 행거에서 작은 치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매우 우아하게 옷을 입고 우아한 크림색 정장과 깔끔한 상투머리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라고 그녀는 진열된 상품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에서 내게 다가오며 자기소개를 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생각했고 아마도 아이를 위해 물건을 사러 온 엄마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각각의 실과 패턴을 보는 방식은 제게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당신이 직접 만든 건가요? 라고 그녀는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약간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 제 여동생은 모든 것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봉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동 패션 체인점 리틀 스텝스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 제품들의 스타일에 감명을 받았다.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체인점 리틀 스텝스는 서울에서 근무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이다. 어떻게 나의 작은 가게가 박 여사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나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는 단지 협력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디자인들은 시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혜 언니가 나왔어요. 그녀는 대화를 엿듣고 즉시 참여했습니다. 두 자매는 박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0에서 시작했는지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주 유심히 듣더니 계속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국 나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다. 저는 제 시스템을 배포하기 위해 당신네 가게에서 200개의 제품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장기 계약을 할 거요. 나는 어깨에 모든 짐이 방금 들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에 몇 초 동안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걱정으로 대체되었다. 200개? 그것은 우리 자매에게 너무 큰 숫자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본 박 씨는 나는 당신이 즉시 끝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합리적인 시안을 합의할 수 있다. 저는 당신과 언니가 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박할머니가 떠난 뒤 지혜 언니랑 나는 멍하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상점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큰 기회이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민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어깨만 으쓱했고 얼굴은 여전히 차갑다. 200개? 벌써 난관이네요. 받아들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록 그의 말이 나를 슬프게 했지만 나는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내가 기다리던 기회였고 어두운 날의 빛이었다. 힘들어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저를 위해서,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박 여사와의 협력은 정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 200개 제품 주문을 마치고 나와 지혜 언니는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의 디자인은 곧 박 여사의 체인점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 되었고 새로운 주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판매가 예상외로 크게 증가했다. 작은 가게에서 우리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원 근교의 한 의류 공장을 임대해야 했다. 그것은 노란 유채꽃밭 사이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다. 매일 아침 일찍 공장에 가서 상품의 질을 확인하고 신입사원을 격려하곤 한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니 마치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6월이었다. 지아, 우리 큰 문제가 있어?
일부 고객은 제품 품질에 대해 반영한다. 이 빨고 난 후 원단이 탈색되고 수축이 일어난대요. 나는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기분이었다. 우리 제품은 출고되기 전에 항상 세심하게 검사하지만 이 결함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즉시 작업장으로 가서 확인했고 저렴한 공급업체에서 새로 들여온 천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소식은 곧 퍼졌다. 일부 화난 고객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도 글을 올려 상점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주문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의류 공장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저의 관리 능력에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언니도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긴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가장 긴장은 박씨 측의 압박이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나를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손을 모으고 평소보다 더 예리한 눈빛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지아, 모든 것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리틀 스텝스 시리즈 전체의 평판이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칼에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일주일 모든 것을 고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루살이처럼 일에 뛰어들었다. 나는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불량 원단 번호에 대한 환불과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또한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을 위한 무료 교환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재정을 거의 고갈시켰다. 그러면서 늘 떨어져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관심을 갖게 됐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말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을 닫을 생각은 해봤나요?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포기하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그를 보고 대답하지 않고 내 일을 계속했다. 결국 지혜 언니와 스태프들의 지원으로 불량품을 적시에 품질 신상품으로 교체했다. 박 씨는 재검토를 거쳐 계속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저에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왔을 때 예진이가 뛰쳐나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옷 잘 만드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힘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 끝에 지혜 언니와 저의 사업은 마침내 안정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게와 양복장이 바빠진 수원의 화려한 여름날이었다. 박 씨로부터 거액의 주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신만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노력 끝에 빛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남편인 민호가 갑자기 재무장부를 보자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재봉 공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막 집으로 돌아온 금요일 저녁이었다. 예진이는 잠들었고 식탁에 앉자마자 그가 와서 종이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당신의 재무장부를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알 권리가 있다. 나는 그의 요구에 아연실색했다. 내가 일과 씨름하는 동안 그는 도움을 주거나 알아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 오 필요 없어. 민호야. 저랑 지혜 언니의 개인적인 일인데요. 모든 게 투명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또한 이 가족의 돈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은 한 방울의 잔이 넘쳐 흐르는 물 같았다.
나는 힘든 시간 동안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강압은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손을 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호 말이 맞아. 그녀가 가게를 열고 돈을 벌면 이 가족도 누려야 한다. 그동안 민호가 집안을 떠맡아 왔으니까 이윤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어나서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번 돈은 저와 누나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민호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아이가 어려울 때 가족도 도와주지 않는다. 엄마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했을 거야. 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가족 전체가 오랫동안 당신을 참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아직도 이 지붕 밑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민호는 만류하는 대신 다시 나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 없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상정과 충돌할 시간이 있을까?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이 전면 부정되는 것처럼 느꼈다. 수년 동안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잠시 말다툼을 한 후 저는 만약 당신과 어머니가 제가 자립하고 제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일에 간섭하거나 부양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날 밤 짐을 챙기고 예진이를 안고 지혜 언니 집으로 갔다. 지혜 언니는 안부를 많이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저희 모녀를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중하게 생각한 결정입니다. 작은 방에 앉아 예진이를 품에 안으면 마음이 허전하지만 어느 때보다 후련하다. 그 논쟁은 컵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었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통제된 삶을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몇 달간의 긴장된 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이 저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매일 갉아먹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날이 갈수록 새장에 갇힌 채 이륙하지 못하는 새처럼 제 자신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원에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무겁고 답답한 내 기분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다. 예진을 침대에 눕힌 뒤 지혜 언니 집에서 모녀가 임시로 묵고 있는 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내 앞에는 내가 며칠 전에 인쇄한 이혼 서류들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손에 펜을 들고 있었지만 어떤 글자도 쓸 수 없었다. 민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약속, 그가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등을 돌린 순간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지탱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을까? 결국 나는 신청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고 마치 내가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상처와 실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글씨를 썼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만약 계속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를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이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평소와 같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야? 라고 그가 무심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를 향해 밀었다. 이것이 이혼 신청서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눈을 흘겼지만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진지해? 소소한 일들 때문에 끝내고 싶어요.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너의 편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항상 뒤돌아서는 방법을 선택한다. 저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저 혼자만 노력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형 필요 없어.
예진이와 잘 지낼게요. 처음 봤을 때 민호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입술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울퉁불퉁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참고 참는 아내가 그렇게 단호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잘 생각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생각했다. 오고 나는 눈빛이 그를 떠나지 않고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종이를 잡고 일어섰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서명할 것이다. 후회하지 마요.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볍지만 무거웠다. 나는 내가 방금 옛삶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찾고 있다고 느낀다. 집에 돌아온 예진은 푹 잤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앞으로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아이에게 더 이상 눈물도 인내심도 없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혼 후 예진 씨와 저는 수원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층집으로 주변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돌로 덮인 작은 길은 봄마다 노란 유채꽃밭으로 곧장 이어진다. 집은 크지 않고 우리 모녀에게 딱 맞지만 전에 없던 따뜻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이사 온 후 첫날 아침, 나는 작은 부엌에 서서 예진이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는 집 주위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며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엄마, 우리 집 너무 예뻐요. 마당에 꽃 심어도 돼? 예진이가 소리치자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진이를 키우는 일과 육가의 스트레스는 나를 항상 힘들게 했다. 그 회사는 고비를 넘긴 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혜 언니와 저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원 한복판에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더 고용하고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제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더 바빠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사를 맡고 있는 나의 관리직 중 한 명이 막판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일을 남겼다. 서울에서 온 큰 투자자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준비하고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동안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게에 나타났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를 경직되게 하는 한 문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업을 꽤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예진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나는 손을 꽉 쥐며 침착하려고 애썼다. 어머니, 이 사업은 저와 지혜 언니의 노력입니다. 민호는 한 번도 기여해본 적이 없고 엄마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하지만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전히 그녀의 가족입니다. 라고 싱긋 웃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아직 오래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나는 머리가 무거워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진이가 갑자기 뛰어와서 뒤에서 안아줬어요. 엄마, 그만 슬퍼해요. 엄마 일 도와드리고 나중에 옷 많이 팔게 도와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은 나를 울게 만들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있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며 예진이를 꼭 껴안았다. 그 후에 강연은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큰 투자자를 설득했다. 이 투자는 우리 회사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국제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바로 내가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울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책임에 사로잡힌 듯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예진이를 위해 스스로 삶을 재건했다. 우리 작은 집에서는 예진의 소박한 밥상, 바삭바삭한 웃음소리와 함께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와 예진과 나의 작은 집을 따스한 노란색으로 덮었다. 바깥 나뭇가지에 참새들이 지저귀는 수원 근교 가장자리에 위치한 집은 생소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는 보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반면 예진이는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작은 다리는 진흙투성이고 얼굴은 환하다. 그녀가 노는 것을 보고 나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큰 기쁨이나 인정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안도감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저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는 예진이가 비오는 날 필드 플레이를 하다 갑자기 고열이 났을 때다. 그날 저는 양복 공장에서 바쁘게 지냈는데 예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열이 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즉시 아이를 데리러 달려갔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제 옷을 움켜쥔 작은 손으로 벤치에 나른하게 누운 예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떠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쥐어짜게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 침대에 밤새 앉아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두렵고 자책했다. 나는 그녀가 주사를 맞은 후 푹 자는 것을 보고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항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날부터 일정을 조정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덜고 예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집 주위에 작은 화단을 심었습니다. 예진은 자주 흙을 튀기지만 물을 주고 풀을 뜯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한 번은 제가 예진이가 저지른 엉망진창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가 저를 뒤에서 껴안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엄마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 그 말이 나를 눈물나게 했다. 모든 노력, 땀방울, 그리고 피로로 인해 울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몇 주 전에 민호가 갑자기 방문했어요. 그는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에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예진이를 보러 왔어요. 라고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여보냈다. 예진이는 아버지를 보고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느꼈다. 잠시 앉아 놀다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의 말에 나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뒤섞였다. 민호 씨, 가족은 단지 이름이나 서류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 나눔, 책임감이 있는 곳이다. 그는 그것을 지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내 삶을 재건했는데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예진이를 안고 잠을 잤습니다. 예진이가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난 절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들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진이와 내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항상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볼 때 나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수원의 거리를 온통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초가을 여성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초대는 수원역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여성과 여정입니다.
나는 군중들 앞에 서서 여전히 마음이 떨리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맘이자 아동복 매장의 주인 윤지아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앉아있는 여자들의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에서 강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것, 가족의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 비판에 직면하는 것, 무에서 무로 삶을 재건하는 것까지 제 여정을 공유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언급했을 때 아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나도 그랬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세션에서 한 나이 든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빛과 같았고 내가 어떤 나이에도 여전히 다시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 수원의 작은 시내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인천이나 대전 같은 인근 도시까지 갔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이야기가 있는 여자들을 만나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수백 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시댁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는 꿈을 과감하게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실패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처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알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네,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가는 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과 끈기를 다해서 일하면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알게 될 거요. 그날이 끝난 후 젊은 여자가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내가 한 마리 작은 빵집을 차리는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 때문에 몇 년 동안 미루어 온 것이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자주 받았고 그녀의 여정을 차근차근 업데이트했습니다. 차츰 예진이를 돌보고 사업을 하는 것 말고도 이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었죠. 각 세미나에서 저는 항상 가장 힘든 날 동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했던 한마디로 끝납니다.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말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 약간의 빛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계속 걸었습니다.